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특히 딥러닝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뭐 뉴스만 틀면 나오는 단어잖아요, 딥러닝.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사실 좀 막막하죠? 맞습니다.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 개념들을 그냥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딥러닝이 대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지 그건 가장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게 놀라운 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미 수십 번은 딥러닝 기술을 만나셨을 거예요. 오, 그렇죠. 스마트폰 앨범에서 사람 얼굴별로 사진 딱 정리해 줄 때, 쇼핑몰 앱 들어갔는데 이런 건 어떠세요 하고 제가 살만한 걸 귀신같이 추천해 줄 때, 심지어 외국어 댓글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볼 때도요. 그 모든 것의 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딥러닝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딥러닝은 이제 단순히 기술 용어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산업을 움직이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의 뭐 필수 교양이 된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엔진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딥러닝은 인간의 뇌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깊게 쌓아 올린 기술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뇌를 흉내낸 네트워크를 여러 겹 쌓았다. 이게 기존의 다른 기술이랑 다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스스로 특징을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특징을요? 네. 과거의 기계학습 방식하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전에는요, 개발자가 꼭 선생님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고양이를 알아보게 만들고 싶으면 고양이는 뾰족한 귀, 긴 수염, 4개의 다리를 가졌어 하고 중요한 특징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알려줘야 했습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주고 컴퓨터는 그냥 그 항목들을 확인만 하는 방식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고양이 사진을 수백만 장 막 던져주기만 합니다. 규칙 같은 건 전혀 안 알려주고요. 네, 그냥 사진만요? 네. 그러면 여러 겹으로 쌓인 인공신경망이 이 사진들을 막 분석하면서 스스로 고양이의 공통적인 특징, 그러니까 패턴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맨 처음 가장 아래에 있는 신경망층에서는 그냥 아주 단순한 걸 봐요. 선이라던가 어떤 모서리, 색깔 같은 아주 기초적인 요소들만 감지합니다. 거의 뭐 픽셀 수준의 아주 작은 단위에서 시작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다음 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앞서 찾아낸 그 선과 모서리들을 조합해서 눈, 코, 귀 같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층, 또 다음 층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 모든 특징들을 종합해서 이런 조합이 바로 고양이구나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와. 이 과정에서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뭐 털의 질감이라던가 빛의 반사, 아주 미세한 표정 같은 특징까지도 얘가 포착해냅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이미지나 음성처럼 딱 정해진 형태가 없는 그런 복잡한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개발자가 고양이 전문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냥 데이터만 많이 주고 AI가 스스로 고양이 학을 터득하게 만드는 거군요. 여기가 진짜 신기해지는 지점인데요. 대체 어떻게 그냥 기계가 숫자의 집합체가 그런 통찰 같은 걸 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그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가중치, 활성화 함수, 그리고 오차 역전파. 이 세 가지가 그 비밀의 열쇠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딥러닝 학습 과정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과정에 비유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입사원 비유요? 좋습니다. 궁금한데요? 자, 첫 번째, 가중치는요, 각 정보의 중요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입사원한테 여러 업무 데이터를 주면서 이건 최종 보고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비중을 높게 두고 봐. 또는 저건 그냥 참고만 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딥러닝 모델에 입력되는 수많은 신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신호가 최종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이 가중치라는 숫자로 조절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가중치라는 건 처음부터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AI가 스스로 이게 더 중요한 정보구나 하고 막 바꿔나가는 건가요? 신입사원도 처음에는 뭘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요, 거의 무작위로 설정돼요. 신입사원이 처음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것저것 다 똑같은 비중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즉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 가중치를 계속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 조정 과정 자체가 바로 딥러닝의 본질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보마다 중요도를 매기는 장치가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다음은 활성화 함수네요. 네. 활성화 함수는 일종의 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또는 결제 라인이요. 신입사원이 자기가 본 모든 정보를 전부 다 팀장한테 보고하면 팀장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는 중요한 정보니까 보고하고 그 이하는 그냥 네 선에서 처리해. 이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활성화 함수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신호들 중에서 그 값이 일정 기준을 넘는, 즉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신호만 다음 신경망층으로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이 문지기 덕분에 불필요한 노이즈는 싹 걸러주고 핵심적인 패턴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 스마트폰으로 얼굴 인식을 할 때 제 뒤에 있는 책장이나 조명 같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오직 제 얼굴 특징에 해당하는 신호만 통과시키는 그런 문지기들이 수천 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신입사원이 중요도, 즉 가중치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중요한 정보만 추려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결과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드백을 줘야죠. 그냥 틀렸으니 다시 해. 이게 아니라 네가 A 데이터를 너무 중요하게 봤고 B 데이터는 놓쳤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론이 나온 거야. 다음엔 B 데이터의 가중치를 좀 더 높여서 생각해봐. 이렇게요. 이게 바로 오차 역전파라는 개념이랑 연결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차 역전파는 이름 그대로 오차를 거꾸로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딥러닝 모델이 내놓은 예측값하고 실제 정답의 차이, 즉 오차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오차에 책임이 있는 연결들을 거꾸로 하나하나 추적해 올라가면서 각 연결의 가중치를 아주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 네가 틀린 건 바로 이 연결의 가중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야. 또는 이 가중치가 너무 낮아서 신호를 놓쳤어. 라고 알려주면서요. 와. 그러니까 결국 딥러닝 학습의 핵심은 체계적인 실패 관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무작정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왜 틀렸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수정하는 그 과정을 수억 번 자동화한 거군요. 체계적인 실패 관리. 아주 탁월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랑 강아지도 구분 못하던 모델이 이 실수하고 피드백 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사진만 보고도 고양이 품종까지 맞추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학습 과정이 실제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딥러닝을 AI의 지각, 이해, 창조 능력을 실현한 엔진이라고 표현한 기사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네, 2010년대 이후로 딥러닝의 잠재력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배경이 있어요. 어떤 거죠? 첫째는 GPU, 즉 그래픽 카드의 발전입니다. 원래 게임 그래픽 처리하던 GPU가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에 아주 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딥러닝이 필요로 하는 연산 방식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AI를 학습시킬 재료가 거의 무한하게 생긴 셈이죠. 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AI는 이제 사진 속 사물을 구별하고 이걸 지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수행하고 이게 이해죠. 심지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그림이나 음악, 글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쓰시는 챗 GPT가 글을 쓰는 것,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 사람과 다른 차를 인식하는 것, AI 스피커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이 모든 게 다 이 딥러닝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완벽한 건 없겠죠. 딥러닝을 매우 강력하지만 깨지기 쉬운 천재에 비유한 굴도 있더라고요.
이 강력한 기술의 그림자, 즉 한계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엄청난 데이터 의존성입니다. 아,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요? 네,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마치 최고의 학생을 키우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필요한 것처럼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의 질이 낮으면 모델의 성능도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블랙박스 문제 말입니다. AI가 정답은 기가 막히게 맞히는데 왜 그런 답을 내놨어? 라고 물으면 설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억 개의 뉴런, 그리고 수십억 개의 연결, 즉 가중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그 모든 상호작용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는 행위를 할 때 왼쪽 다리 대퇴사두근에 3.7N의 힘을 주고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몸이 아는 거죠. 딥러닝 모델의 판단 과정이 그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와, 결과는 신뢰할 수 있지만 과정은 이해할 수 없는 상태. 마치 레시피는 절대 안 알려주는 최고의 셰프 같네요. 맛은 보장되는데 왜 맛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셰프가 요리가 아니라 의료 진단이나 대출 심사를 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그리고 이 블랙박스 문제는 마지막 한계점인 편향의 위험과도 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컴퓨터 과학의 오랜 격언이 딥러닝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아, 학습시킨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으면 AI는 그 편견을 그대로 학습해서 오히려 더 증폭시킨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채용 데이터를 학습시켰는데 그 데이터가 특정 성별이나 특정 출신 학교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해보죠. AI는 그게 편견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성공적인 입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학습할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 편견에 기반해서 새로운 지원자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와, 가장 공정해야 할 AI가 오히려 가장 불공정한 심사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 기술에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AI의 핵심 엔진, 딥러닝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이 스스로 데이터의 특성을 찾아내고 수억 번의 체계적인 실패를 통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딥러닝은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앞으로 AI 기술의 화려한 결과물 너머에 있는 그 작동 원리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까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블랙박스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딥러닝 AI가 당신의 대출 신청을 거절하거나 당신에게 특정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99%라고 진단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확도가 99%인 AI의 정답과 이유는 명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도는 70%인 인간 전문가의 판단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